자, 선화증권, 선화증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화증권은 뭐 한국 상법상 이제 요식증권이라고 하고 있는데, 일종의 그 물품을 선박에 선적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어떤 증거, 그리고 운송 계약에 따라서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 혹은 수화인 혹은 정당한 권리자 혹은 정당한 소지인,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 이런 사람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약속하는 뭐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그 영미법과 대륙법에 따라서 이게 뭐 유가증권성이 있다, 권리증권성이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긴 하는데, 결국 그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면 물품의 권리를 나타낸다, 물품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통적이고요. 그 물품의 권리를 나타낸다는 그 말은 결국 그러니까 이 선화증권이라는 서류를 넘기는 것으로 인해서 물품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물품을 가지고 있다와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목적항, 최종 목적지 내지는 목적항에서 선박회사로부터 물품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화증권의 제시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물품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하게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내놓으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운송인을 향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채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화증권은 우리가 제가 비유통성 선화증권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배설을 통해서 당사자들한테 양수되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통을 전제로 한 여러 사람에게 배설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전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서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화증권의 기능은 가장 크게 살펴봤을 때 계약의 추정 증거, 그리고 물품의 수취증, 그리고 권리증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권리증권이 사실 가장 중요한 어떤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첫 번째, 계약의 추정적 증거로서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점은 보통 선화증권의 운송계약 있죠.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운송계약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선화증권 자체가 그 운송계약서는 아니에요. 별도의 운송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실무에서는 선화증권 말고 별도의 운송계약서를 쓰고, 선화증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운송인이 송화인한테 발행해주는 어떤 수취증이나 권리증권 성격이 강하지 운송계약서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선화증권이 운송계약서이자 물품의 수취증이자 권리증권 다 한다가 아니라, 선화증권은 물품의 수취증이고 그리고 권리증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송계약의 주요한 내용들이 기재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선화증권 안에. 그러니까 이 선화증권이 운송계약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화증권을 들여다보면 송화인과 운송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운송계약의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란 얘기죠. 자, 그러므로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구두로 이루어진 약속, 그리고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도 어떤 선화증권에 어떤 조항을 넣는다든지 추가한다든지 변경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운송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운송계약서에 있는 내용도 당연히 선화증권에 담고,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구두로 이루어진 약속, 이런 것들도 담고. 자, 그리고
이제 선화증권과 비슷하게 용선 계약도 있죠. 예, 선화증권은 보통 뭐 오늘날로 치면 전기선사라고 할 수 있는 라이너들이나 이런 선사들이 이제 컨테이너함을 받아가지고 선화증권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페이퍼리스로 전자선화증권 발행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뭐 항해용선이라든지 나용선이라든지 뭐 이런 기관용선이라든지 용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게 선화증권이 운송계약서가 아니라는 확정적인 증거가, 이런 용선 계약의 경우에는 차터 파티라고 하는 용선 계약서를 따로 쓰거든요. 용선 계약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선화증권은 단지 그렇게 되면 차터 파티가 있게 되면, 차터 파티가 있고 이게 운송 계약서이기 때문에 선화증권 쓰이거든요. 용선 계약에서도 선화증권이 나와요. 그게 일종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적을 하면 선적에 대한 어떤 수치증 내지는 이게 뭐 수령증 내지는 뭐 증거 뭐 혹은 권리증권 뭐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서류로서 선화증권이 발행이 되는데, 진짜 용선 계약서가 있는 상황이라면 더 중요한 거는 용선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선화증권의 어떤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권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단순한 수치증 수준으로 떨어져 버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무역 결제론이나 수업 이런 거 들어보면 UCP 600에 보면 용선 계약부 선화증권, 용선 계약이 있는 하에서 발행된 선화증권과 용선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온 선화증권을 따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UCP 600의 서류 심사 조건을 보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 수치증으로서의 선화증권. 선화증권은 선적 물품을 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받았죠. 받아서 본선에 실었죠. 그러면 그 선적된 물품의 수량이라든지 중량이라든지 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선화증권에, 이러한 선화증권에 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물건을 잘 받았고 잘 받아서 선적했다. 그래서 상품은 선적되었고 외견상 좋은 상태이고 컨디션이다. 이런 문헌이 선화증권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문헌이 들어간 선화증권을 우리가 보통 클린 비엘, 무사고 선화증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헌이 기재되는 이유는 운송인이 물품을 받을 때 외견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외견상 체크를 하죠.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정말 굿이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는 썩어 있다든지 안 보이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다 운송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외견상 겉으로 봤을 때는 문제 없습니다 라고 선화증권에 기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내용 부지 약관 unknown clause라고 합니다. unknown clause. 이렇게 운송인이 조심을 해서 자기가 바라본 부분만 굿입니다, 그 안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이냐라고 놓고 보면 선화증권이란 거는 그 선화증권에 기재된 내용들 있잖아요. 그 기재된 내용들이 실제 선적되어 있는 화물과 선화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이 동일하다, 같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쉽게 얘기를 해보면 선화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화물의 수량, 화물의 중량, 화물의 상태가 실제 선박에 선적되어 있는 화물의 수량, 중량 상태도 그러해야 해요. 왜냐면 그러한 화물을 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인도받았고 그 물품을 선적을 했고 이런 물품들을 내가 송화인으로부터 받아서 목적한 어디까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라고 해서 발행하는 게 빌 오브 레딩 선화증권인데, 예를 들어서 실제 선적된 화물은 100개예요. 100개를 선적했어요. 근데 선화증권에는 200개를 실었습니다 라고 하면 남은 100개는 어디 갔냐가 되는 거예요. 선화증권에 물건이 100개가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으면 실제 배에 실려 있는 물건도 100개여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갭이 발생한다.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실제 선화증권의 서류상 기재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매수인이나 수화인이 물품 인도를 받지 못하면 선박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회사 측이 증권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선화증권에 표시된 내용대로 수화인한테 물건을 주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운송인이 져야 돼요. 선박회사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체크하지 못한 부분,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화물이라고 치면, 혹은 포장되어 있는 화물이라고 치면 그 포장 내부, 컨테이너 내부까지 물품을 선적하는 단계에서 운송인이 체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unknown clause, 외견상 바라봤을 땐 괜찮은데 그 안에 썩어 있는지 좋은지는 나 잘 몰라요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는 shippers load and count, shipper가 송화인을 말하죠. 운송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운송인은 캐리어잖아요. 그래서 shipper가 물품을 컨테이너에 로드했고 숫자도 세하렸다. 컨테이너 안에 물건이 들어가 있고 몇 개인지는 캐리어는 잘 모른다. 시퍼가 행한 일이다. 시퍼가, 자, 그리고 혹은 said by shipper to contain, 시퍼가 이렇게 선적을 했습니다 라고 말한 대로 적었습니다 예요. 선화증권에다가. 이렇게 적어두는 이유가 결국 선화증권이 수치증이고, 그 선화증권은 물건을 받은 것에 대한 결과로서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실제 선적되어 있는 화물과 선화증권에 적혀서 기재되는 내용이 동일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인, 그 일치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운송인한테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인은 몸을 사릴 수밖에 없고, 간행적으로, 실무적으로 내용 부지약한 unknown clause라든지 컨테이너 화물의 shippers load and count라는 문구가 선화증권에 기재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권리증권. 권리증권으로서의 선화증권이 있죠. 선화증권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화증권 그 자체가 화물을 대신하는 권리증권이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물건을 소유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선화증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인해서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물품에 대한 권리가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선화증권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면 선화증권은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느냐라는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선화증권은 정당한 권리권자여야만 그 물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화증권을 누가 훔쳤다거나 선화증권을 가지면 안 되는 선화증권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가 이 선화증권을 통해서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화증권의 진짜 소유자, 선화증권의 진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의 다툼에서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이길 수 없어요. true owner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고 그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는 그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소지자, 적법하고 정당한 소지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이 적법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양도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곧 화물에 대한 소유를 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운송회사는 진짜 진정한 선화증권의 권리권자에게 물품을 인도해 주어야만 합니다. 자, 선화증권의 법적 성격을 보겠습니다. 뭐 많은 말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인증권이란 말이 등장을 하는데, 요인증권이란 말의 의미는 선화증권이 선박회사가 화물을 수령했다, 화물을 선적했다라는 원인으로 인해서 발행된 증권이기 때문에 원인, 요인, 그래서 요인증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선화증권이 만약에 화물 수령이 없이 발행됐다,
뭐 선적하지 않고 발행됐다. 뭐 예를 들어서 수치선화증권이다. 이러면 그 어떤 유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요식증권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요식증권이란 거는 한국 상법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선화증권이 갖추어야 되고 선화증권이 그 안에 담아야 되는 내용들이 법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박의 명칭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톤수라든지 하물의 종류, 개수 이런 것들이 분명히 기재되고 발행자가 누구고 뭐 서명이 되고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어야만 이것이 선화증권으로서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선화증권은 유통증권입니다. 배서, 양도, 배서라는 것이 종이 뒤쪽, 배면, 뒷면에다가 글자를 써서 우리가 수표에 뒤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이렇게 넘겨주는 것처럼 배서 양도에 의해서 누군가에서 누군가에게로 권리가 이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선화증권은 바로 그런 서류라는 거죠. 그리고 문헌증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송계약에 따라서 운송인, 선주, 그리고 송하인, 하주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의무가 선화증권에 담겨져 있어요. 그거 외에는 의무를 이행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권리증권, 권리를 가지고 있죠. 어떤 권리를? 운송인에게 물건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상한증권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운송인에게 매수인이나 정당한 권리권자가 선화증권을 내놓고 물건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선화증권 제시 없이 물건을 달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과의 상한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한증권성이 있다. 그 외에도 뭐 선화증권은 운송화물을 대표한다는 대표증권 그리고 선박회사에게 화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증권 그리고 반드시 화물의 처분은 선화증권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점에서 처분증권 이러한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선화증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증권인데요. 보험증권. 보험증권은 CIF에서 통상 요구되는 보험증권은 해상적화 보험증권입니다. 인커텀스 2020으로 와서 보험의 요건은 ICC 이제 CIP의 경우는 ICCA 이렇게 보험을 들어서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보험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계약의 어떤 증거죠. 보험계약의 증거죠. 그래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해서 발급을 하는데 그냥 보험계약이 있었다는 존치와 그리고 사실 실제 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보험자의 의무라든지 피보험자의 의무나 이런 것들은 보험증권 신협회 적하약관을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협회 적하약관을 통해서 다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험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라고 할 수 있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의 어떤 보험계약의 체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증거서류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증권은 결국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CIF 계약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CIF 계약에서는 매도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만 결국 이 보험증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해서 실제 물품의 선적 이후 발생되는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매수인이 이를 부담하고 매수인이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CIF 계약에서는 우리가 인슈어런스 팔리시라고 하는 보험증권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양도해도 되지만 그 보험계약의 체결의 내용에 따라서 보험증명서나 커버노트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보험증명서는 우리가 계약론 수업 시간에 조금 많이 다루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데요. 보험계약의 체결 방법 중에 포괄예정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항해 내지는 그 어떤 짧은 기간에 어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1년 혹은 그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장기간의 기간 동안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서류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항상 피보험자가 항해를 하고 있는 해상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이라는 보험 기간 동안 실제 선박의 화물이 선적이 돼 가지고 운송을 하게 됐을 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확인증 같은 개념으로 발행되는 것이. 그러니까 보험 증권은 1년짜리 보험 계약인 거예요. 1년짜리 보험 계약이기 때문에 그걸 통째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물품을 선적해가지고 운송하는 그 기간, 뭐 15일이면 15일, 20일이면 20일, 그리고 하나의 항해, 그 항해, 국소적인 그 운송 계약 내지는 운송에 따른 보험에 대한 부복, 그것만을 증명하는 서류가 보험 증명서입니다. 서티피케이트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실제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보험 계약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뭐 5월 27일 날 선적되는 그 화물인데, 내가 보험회사랑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짜리 계약을 맺었다라고 칩시다. 이 1년 동안 내가 저 매수인한테 CIF로 물건을 팔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FOB로 내가 물건을 넘길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고객한테, 다른 매수인한테 물건을 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이 보험 증권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요 항해, 5월 27일 시작하는 요 항해와 관련되어 있는 서류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발행되는 서류가 보험 증명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커버노트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선 잘 안 쓰여요. 한국은 전부 다 보험회사들이 보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영국같이 보험업이 발달한 곳은 보험회사가 보험업을 하기도 하지만, 뭐 로이드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개인 언더라이터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언더라이터와 실제 피보험자를 연결하는 중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험 중개인인데, 이 사람들이 발행하는 서류가 커버노트예요. 그래서 커버노트도 사실 CIF 조건의 보험 서류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좀 유의해야 되는 점은, 이 커버노트 같은 경우에는 신용장 거래를 했을 때 신용장 통일주식 UCP 600에서 보험 서류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커버노트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해상보험론이나 대금 결정에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인커텀스 상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11주차 강의 자료에서 CIF의 그림을 가져다 놓고 공부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수출 관련된, 수출 통관과 관련된 내용들 이행하고, 본선 적재하고, 뭐 본선이 자기가 직접 선적해도 되고, 아니면 그렇게 선적되어 있는 물품을 조달하거나 해서 하고, 그리고 운송계약 체결하고 보험료 지급해야 된다. 매수인은 대금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선적 후 물품에 대한 위험은 누구 부담이다? 매수인 부담이다. 그리고 매도인이 책임지는 거 아닌 추가적인 발생 비용들은 매수인의 부담이다. 왜? 비용 부담의 분기도 물품이 본선 적재 혹은 조달 이후에 매수인에게 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수입 통관해야 된다. 자, 우리가 FOB는 지난 시간에 거의 뭐 한 주차 강의 내도록 제가 떠들었던 게, 세상에는 온갖 오만 가지 종류의 FOB가 있어요, 여러분. 인커텀스 FOB 실무에서 거의 안 쓰입니다. 뭐 네가 말하는 FOB, 내가 말하는 FOB, 저 동네 FOB, 요쪽 동네 FOB, 온갖 FOB가 세상에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CIF도 그런 식으로 FOB처럼 변형은 일어납니다. 변형은 일어나는데, 그 변형이 조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근간을 흔들지 않아요. 사실 FOB 보면 처음에 FOB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성립되기 전에는 양육지 인도, 매도인이 다 해가지고, 매도인이 쉽게 말해서 자기 배 끌고 가가지고 물건 넘기고, 그러니까 자기 배에서 화물 내려주면서 다시 실어라 해가지고 넘겨오는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범선 시절에는. 그러다가 그게 뭐였어요? 클래식 FOB로 넘어갔죠. 근데 그 클래식 FOB는 무역 거래용이 아니었어요. 국내 거래용이었어요. 그 잔재들이 FOB 베슬이나 뭐 FOB 데스티네이션 이런 데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쓰다가 또 수출 거래에 사용하기도 해요. 수출 거래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매도인이 다 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러다 보니까 매수인이 운송수단 수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다가
몇백 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식의 판례들이 1812년부터 계속 사용이 되어지다가 120년 뒤에 1933년에 와서 ICC가 인커텀스라는 걸 만들면서 지금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인커텀스 상의 FOB가 된 게 FOB예요. 근데 거기서 더 머리 아픈 건 뭐냐? 실제로 ICC가 만든 인커텀스 상의 FOB가 실무에서 사용되는 FOB랑 너무 다르다는 거야. 어떤 거?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운송 계약하고. 근데 CIF랑은 이 점이 다르지. CIF에서는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과 자신의 그 부담으로 운송 계약 체결하고 운송비 내고 보험료 냈지만 FOB는 뭐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운송 계약을 드는데 그냥 대리인으로서 매수인한테 돈 받아가지고 매수인 돈으로 운송 계약 체결하고 보험료를 내는 뭐 그런 식의 변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매도인의 의무와 매도인의 역할, 매도인의 책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다 조금 많이 흔들려요. 실무상에서는. 근데 CIF 조건의 변형은 실제 우리가 코스트 인슈어런스 플라이트라고 하는 이 어떤 특수한 비용들의 결합 가격으로 되어 있는 게 CIF라고 했을 때 실제 변형이 일어나면 여기 CIF에 뭔가 플러스 알파가 붙는 방식으로 CIF는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IF and C라고 하면 Cost, Insurance, Pride and Commission을 말해요. 수수료, 뭐 중개상이라든지 뭐 대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줘야 되는 수수료를 누가 부담한다? 매도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이 대신 내준다. 그리고 CIF and I라고 하면 I는 interest, 이자입니다. 이자 비용, 금융 비용. 그거 누가 부담하느냐? 매도인이 부담한다. 근데 여기서 부담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매도인 돈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CIF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앞에서 아마 이야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어떤 똑같은 물건을 자 볼펜이 있어요. 자, 이 볼펜을 내가 수출하는 사람이에요. 이 볼펜을 FOB로 팔아요. 그럼 이거 100원에 팔아요. 내가 이 볼펜을 CIF로 수출해요. 그럼 100원에 팔면 나는 바보예요. 왜? 내가 운송료하고 보험료를 부담하죠. 그러면 나는 최소 운송료가 10원, 보험료가 10원, 그리고 운송 계약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제반 비용이 예를 들어서 5원이라고 하면 똑같은 물건을 FOB로 팔 때는 100원에 팔아야 되는 거고 CIF로 팔 때는 125원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상식의 문제예요. 상식의 문제.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도인의 어떤 서류 준비 의무, 서류 인도 의무, 선적 의무 이거를 논하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FOB나 CIF를 가격 조건이라고 착각. 가격 조건성이 있긴 있지. 왜냐면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FOB로 계약을 체결하면 100원이고 CIF로 계약을 체결하면 125원이 되니까 가격 조건성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단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 계속 공부했잖아. 뭐 선화증권 발행해가지고 보내줘야 되고, 선적 서류 해야 되고, 상업송장이 어떻고, 뭐 보험 서류가 어떻고, 보험 계약 어떻게, 그러니까 가격 조건 외에도 FOB나 CIF를 얘기를 할 때 매도인이 해야 할 일과 매수인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논의할 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건은 아닌데,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FOB와 CIF가 거래 조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CIF and C라고 했어요. CIF and I라고 했어요. 혹은 외환 환율 변동에 따른 부담 한 해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라고 쳤을 때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CIF and E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쉽게 얘기해서 CIF and C라고 합시다. CIF 가격으로 125원에 팔아요. 근데 CIF and C라 했을 때 또 125원에 팔아요. 그럼 난 뭐? 바보죠. 그냥 단순하게 CIF라고 하면 125원에 팔면 CIF and C가 되면 얼마에 팔아야 되겠어요? 최소 125원 플러스 알파로 팔아야죠. 이해돼요? 그죠? 그러니까 CIF의 변형은 FOB 변형만큼이나 문제가 크지 않아요. 뭐만 더해주면 돼요. 매도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에 따라서 뭐만 늘어나면 되겠어요? 가격만 늘어나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CIF and CI, 커미션 앤 인터레스트, 수수료, 이자 다 붙여서 가격 책정하면 돼요. 대신 매도인이 내주긴 하겠지. 중개상한테, 운송인한테. 예. 운송계약 체결 의무가 매도인한테 있어. 그럼 내가 10원 주고 운송계약 체결해야 돼. 보험계약 체결 의무가 매도인한테 있어. 10원 주고 보험계약 체결해야 돼. 근데 이거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 할 거면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FOB랑 거래할 때보다 당연히 CIF로 거래할 때 운송료, 보험료 다 붙여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당근마켓 생각해봐요. 당근마켓. 그렇죠? 내가 택배비 낼 때와 저 사람이 택배비 낼 때 가격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택배비를 내가 선불할 거냐, 후불할 거냐에 따라서 아무리 당근 중고 거래를 할지라도 2,500원이라 할지라도 가격 조건이 달라져야죠. 이 CIF 조건의 변형도 마찬가지예요. CIF 랜디드, CIF 클리어드. 우리 보통 양육비를 이제 언로딩 하기도 하는데 이제 내리기도 하잖아요. 랜디드. 저기 원래 SK 와이번스였던 팀이 SSG 랜더스로 바뀌었죠. 그 랜더스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양육한다, 내린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리는 비용을 매도인이 낸다. 매도인이 내겠지. 근데 CIF보다 CIF 랜디드를 하게 되면 비싸지겠죠. 물품의 가격이. 자, CIF 클리어드. 원래 보통 영어 단어 클리어는 청소를 의미하지만 무역에서 사용되는 클리어는 통관을 의미합니다. 수출입 통관을 의미해요. 그 통관 비용을 매도인이 내준다는 거야. 관세를 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CIF보다 CIF 클리어를 하면 돈이 비싸지겠죠. 그런 식으로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CIF 변형은 여러분들이 머리 아플 이유가 없어요. 아, 이 의무가 매도인의 의무로서 추가됐구나. 그러면 그 비용을 아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비용으로서 물품의 가격으로서 전가시키겠구나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CIF의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자, 제가 뭐 이 강의 내용을 조금 많이 바꾸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넣고 빼고 처음에 선화증권과 관련된 내용을 빼놨다가 이거 좀 설명해 줄 게 있다 싶어서 다시 집어넣고 해서 영상을 다시 찍으려고 오늘 오전부터 왔는데 왜 이렇게 저를 찾아오시거나 전화 주시는 분이 많은지, 굉장히 수업 영상 녹화하는데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한테 좀 불편함이 있었으면 사과하고요. 영상 업로드가 하루 늦어진 것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의 이제 6월달이 다다랐고 학기 말이 다다랐고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어요. 요 FOB CIF를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도 해보고 자세하게 공부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민들은 사실 이 수업 무역계약론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정리하면 좋겠고요. 마지막 과제를 하나 내죠. 마지막 과제는 CIF 조건의 변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내용 정리해서 제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끝내놓으면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과제를 내거나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